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험준하기로 소문난 바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매서운 북풍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의 초가집들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흔들어 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에 쓰러질 듯 위태로운 오두막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늙고 병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몸집이 바위처럼 크고 우람했지만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여린 청년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하곤 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이른 새벽 달기 회를 치기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곤 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에 혹시나 밤바람에 문풍지가 찢어지지는 않았는지 아궁이의 온기가 식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돌소에는 익숙한 손길로 부엌으로 건너가 차가운 물을 길어 솥에 붓고 어제 산에서 해온 볏짚과 마른 나뭇가지를 아궁이에 밀어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투박한 얼굴을 붉게 비추면 돌소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나무를 해올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실 묽은 죽이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퍼질 무렵이면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마을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정성껏 끓인 죽을 소반에 받쳐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는 아들의 발소리만 듣고도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습니다. 돌쇠는 얼른 다가가 어머니의 등을 받쳐드리며 어머니 밥그릇이 뜨거우니 제가 식혀서 드릴게요. 그냥 누워 계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김을 호호 불어 식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투박한 손과 거친 얼굴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약값 때문에 네가 장가도 못 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돌쇠는 지게를 짊어지고 허리춤에는 무딘 낫과 도끼를 차고는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지게는 아버지 때부터 써오던 것으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바리산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르기로 유명해서 마을의 젊은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만 돌쇠에는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르내린 덕분에 눈을 감고도 바위의 위치와 나무뿌리의 굴곡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에 들어선 산은 이미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깨트리며 돌쇠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산 입구에 들어서면 잠시 멈춰서서 산신령님께 오늘도 산의 것을 조금 얻어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하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돌쇠가 나무를 하는 방식은 다른 나무꾼들과는 사뭇 달랐는데 그는 절대로 살아있는 나무나 어린 묘목에는 도끼를 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땔감이 급하고 장터에서 값을 잘 쳐주는 좋은 나무가 눈앞에 있어도 그는 오직 말라 죽은 고사목이나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들만을 골라 지게에 담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어서야 언제 돈을 모으겠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돌쇠에는 산이 살아야 사람도 사는 법이고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 함부로 벨 수는 없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산 중턱에서 그는 묵묵히 도끼질을 했고 그 소리는 텅 빈 골짜기에 쿵쿵 하고 울려 퍼지며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일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돌소에는 양지 바른 바위에 걸터앉아 허리춤에 매달고 온 주먹밥을 꺼내 점심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조금 묻힌 것이 전부인 초라한 식사였지만 땀 흘린 뒤에 먹는 밥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꿀맛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오물거리며 산 아래 까마득하게 보이는 자신의 집을 찾아보곤 했는데 낡은 초가지붕 위로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어머니가 무탈하게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지게를 짊어질 때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기세가 아침보다 훨씬 매서워지며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로 변해갔습니다. 돌쇠는 마음이 급해져서 손놀림을 더 빨리 했는데 내일 장날에 나무를 내다 팔아야 어머니의 기침약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산의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워서 장갑도 끼지 않은 그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나무를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한 짐 가득 채울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비탈진 언덕을 오르내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돌쇠의 눈에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 쪽에서 유난히 굵고 실한 고사목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넝쿨이 우거지고 바위가 미끄러워 위험한 곳이었지만 저 나무 하나만 더하면 내일 약값을 치르고도 쌀 한 대박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긁히고 발이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며 가까스로 그 나무에 다다랐을 때 돌쇠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나무는 속이 단단하고 잘 말라 있어서 땔감으로는 그만이었고 이를 본 돌쇠는 산신령님이 자신의 효심을 알아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이라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지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느새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산의 해는 노루 꼬리만큼 짧아서 자칫하다가는 산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돌소에는 서둘러 지게 멜빵을 어깨에 걸고 일어설 채비를 했습니다. 묵직한 나무의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짚으며 중심을 잡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 돌소에는 오직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만을 하며 하산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와 돌쇠의 텅 빈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돌쇠에게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돌쇠야, 오늘도 늦었구나. 산이 험한데 조심해야지. 라며 걱정스러운 인사를 건네자 돌쇠는 환하게 웃으며 네 어르신, 어머니 약간 마련하느라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는 내일 어머니에게 약을 사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루 끝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반색하며 맞아주었는데 그 모습에 돌쇠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방 안에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라며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지도록 네가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배고프지 어서 들어가자라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지만 두 모자에게는 서로가 있어 세상 그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을 뜨끈하게 든 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김치 한 보시기와 시래기국이 전부였지만 돌쇠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어머니 내일은 장에 가서 약도 지어오고 고등어 자반도 한 손 사올게요 라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말없이 밥숟가락 위에 김치를 얹어주며 그래 고맙다. 내 몸이 어서 나아야 내 고생을 덜어줄 텐데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밝은 표정으로 무슨 말씀을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돌쇠는 어머니의 요를 봐드리고 자신도 아랫목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내일 장에 나갈 생각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산에서 베어온 나무들의 양을 머릿속으로 셈해보고 약값과 쌀값 그리고 반찬거리를 사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고 비록 몸은 고단해도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따뜻한 방 안의 온기와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돌쇠를 깊은 잠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쇠는 여느 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 나무짐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집신 끈을 조여매며 장터로 나갈 채비를 서둘러 일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마당이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희망에 차서 씩씩하기만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 때쯤 그는 문득 어제 나무를 하던 그 깊은 골짜기 너머에 있는 큰 바위가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반짝거렸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제는 날이 저물어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왠지 모르게 그 바위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기분이 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햇빛에 반사된 눈이나 얼음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10리가 넘는 먼 길이었지만 돌소에는 지게의 무게도 잊은 채 부지런히 걸었고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고 가을을 건널 때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은 했고 돌쇠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게 드릴 약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의 평범하고 정직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기하고도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신령이 지키는 바리산은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깊은 품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고 이제 곧 돌쇠가 그 시험의 문 앞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돌쇠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힘들지만 요령 피우지 않는 그의 우직한 성품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짐승들과 산의 정령들까지도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가끔 지나가는 기러기 떼의 울음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고요한 아침. 돌쇠의 발자국 소리만이 흙길 위에 선명하게 찍히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장터로 가는 길, 혹은 다시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그의 뒤를 따르는 듯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다음 날 돌쇠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바리산으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산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워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잠을 설친 탓인지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어제 사온 약을 드시고 기침이 조금 잦아드신 어머니의 편안한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내어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내며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돌쇠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익숙한 나무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중턱에는 장군바위라 불리는 넓고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돌쇠는 항상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장군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돌쇠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색깔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칙칙한 갈색과 회색으로 뒤덮인 겨울산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고운 빛깔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바위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푸른색 비단 주머니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겉면에 십장색 무늬가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돌쇠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주인이 근처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오직 바람소리와 마른 잎이 구르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감에 깜짝 놀라 하마터면 주머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스레 주머니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눈동자는 둥그렇게 커지고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주머니 안에는 번쩍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거금이었고 이 돈이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좋은 약재는 물론이고 따뜻한 이불과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고 돌쇠는 주머니를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욕심이 불길처럼 일어났지만 돌쇠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안 돼, 이건 내 물건이 아니야. 땀 흘려 얻지 않으는 재물은 독이 된다고 하셨어. 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누군가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지 생각하니 차마 그 자리를 떠나거나 주머니를 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머니를 다시 단단히 묶어 장군 바위 위에 원래 놓여있던 대로 올려두고 자신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오늘 나무를 하지 못해 하루 벌이를 공치게 되더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 혼자 배부르게 살 수는 없다는 그의 우직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는 어느덧 중천을 향해 솟아올랐고 따사로운 햇살이 숲속으로 쏟아져 내렸지만 주인을 찾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도 잊은 채 바위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사방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약초를 캐러 올라오던 이웃 마을의 덕칠이라는 청년이 돌쇠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덕칠은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돌쇠가
나무는 하지 않고 바위 옆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어디 아픈가? 라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덕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주머니를 보여주었는데 덕칠은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보게 이건 하늘이 자네에게 준 기회일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그냥 눈 딱 감고 가져가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게나 라고 덕칠이 부추겼지만 돌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주인이 분명 찾으러 올 걸세. 내가 이걸 가져가면 그 사람은 평생을 원통해하며 살지 않겠나. 돌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덕칠은 혀를 차며 산을 내려갔지만 그의 입을 통해 돌쇠가 산에서 금화 뭉치를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돌쇠가 산신령의 복을 받았다 없느니 아니다. 귀신 올린 돈일 것이다 라며 쑥덕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주사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던지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최 주사는 평소에도 남의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는 위인이었는데 금화가 든 주머니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 그건 분명 내 돈이다. 내가 며칠 전에 산에 갔다가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라고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주사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비대해진 몸을 이끌고 하인들을 앞세워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뒷산 약수터 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그가 돈 냄새를 맡으니 비호처럼 빨라졌습니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장군 바위에 도착한 최 주사는 바위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돌쇠야, 그 주머니 이리 내놓아라. 그건 내가 며칠 전에 산신제를 지내러 왔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내 요긴한 쌈지돈이다. 최 주사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울릴 만큼 컸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오로지 비단 주머니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갑작스러운 최 주사의 등장에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주머니를 내주지는 않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러섰습니다. 주사 어른, 이것이 어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지만 이 주머니는 아주 깨끗하고 며칠 동안 산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자 최 주사는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고얀 놈 내 놈이 감히 내 말을 의심하는 개냐 내가 내 물건을 알아보는데 무슨 토를 다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도둑으로 몰아넣겠다. 최 주사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돌쇠를 위협하려 들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뒤따라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군 바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최 주사의 억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이 또 시작이네. 돌쇠가 불쌍해서 어쩌나. 하지만 주사 영감 성질을 건드렸다간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사람들은 돌쇠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최 주사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겁이 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었기에 주머니를 꽉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최 주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여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가 잃어버린 돈을 저놈이 주워놓고는 자기 것이라 우기며 돌려주지 않고 있소. 어미 약값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먹은 개지. 최 주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쇠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 주변이 없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험악해져서 금방이라도 최 주사의 하인들이 돌쇠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파를 해치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백발의 노인이 있었으니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존경받는 왕할머니였습니다. 왕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최 주사 앞을 막아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어허, 썩 물러가라. 산에는 산의 법이 있고 마을에는 마을의 법이 있는 법인데 어찌 욕심이 눈을 가려 사리분별을 못하는가. 할머니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주사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왕할머니는 돌쇠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내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허나 명심해라. 임자 없는 물건엔 귀신이 붙는 법이고 횡재수 뒤에는 반드시 애군이 따르는 법이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산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최 주사를 돌아보며 쏘아붙이셨습니다. 최 주사 잔의 물건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이 주머니 안에 금화가 몇 냥 들었는지 어떤 모양인지 될 수 있는가? 왕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주사는 말문이 막혀 그게 아주 많이 들었지. 번쩍번쩍하는 게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최 주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시 거짓말이었어. 왕할머니 말씀이 맞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주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씩씩거렸지만 왕할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야유에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탐욕스러운 눈초리로 비단 주머니를 힐끔거리며 흥 두고 보자. 진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건 먼저 본 내 것이다.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왕할머니는 혀를 차며 쯧쯧쯧 저놈의 욕심보가 언젠가 화를 부를 게야 라고 탄식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산속은 빠르게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왕할머니는 돌쇠의 손을 잡아주며 날이 저물면 산짐승들이 내려오니 오늘은 일단 주머니를 가지고 내려가거라.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와서 주인을 기다리든지 관에 알리든지 하자꾸나 라고 타일렀습니다. 돌쇠에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숲속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주사와 하인들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돌쇠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에는 품속의 금화가 난로처럼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금화는 과연 그에게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왕할머니의 말씀처럼 애군을 불러올 것인가?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에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정직하게 사신 어머니께서 남의 돈을 탐냈다고 꾸지람을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돈이면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해드릴 수 있다는 유혹이 뱀처럼 스멀스멀 올라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돌쇠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초승달 하나가 외롭게 떠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비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비틀거렸고
거친 숨소리는 산의 정적을 깨며 흩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부터 거친 바람이 몰아치며 흙먼지가 일었고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주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돌쇠에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경계태세를 취했는데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주사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팔을 붙잡고 웅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전조였습니다. 돌쇠는 두려움을 꾹 참고 앞을 응시했는데 어둠이 깔린 상일 저편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최 주사는 겁에 질려 하인들 뒤로 숨었습니다. 왕할머니만이 침착한 표정으로 그 그림자를 주시하며 지팡이를 고쳐 잡으셨습니다. 과연 저 다가오는 존재는 누구이며 이 금화 주머니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돌소에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은 정확하게 돌쇠의 품속, 즉 금화 주머니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이 노인이 주머니와 관련된 인물임을 알아차렸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 주사 역시 노인을 발견하고는 저 거지 같은 놈은 또 뭐야? 썩 비키지 못해 라고 소리쳤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소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몸에서는 오래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났고 그의 입계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돌쇠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인을 바라보았고 주위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낯선 방문자의 등장은 돌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욕심 많은 최 주사의 방해와 왕할머니의 경고 속에서 돌쇠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산 그림자는 더욱 짙게 마을을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손에 들린 금화 주머니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가올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고 돌쇠의 정직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해질 무렵의 산속은 어둠이 짙게 깔려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돌쇠 앞에 나타난 노인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산벗을 걸치고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않으른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가 내딛는 발걸음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듯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돌쇠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을 응시했고 노인은 가만히 손을 내밀며 젊은이 자네 품에 있는 그 푸른 비단 주머니는 내 것이라네. 산을 오르다 잠시 바위에 올려두고 땀을 식히던 중 깜빡하고 내려갔지 뭔가 라고 차분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 기이한 울림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최 주사가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튀어나와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어디서 굴러 먹던 거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요. 그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나 알고 떠드는 거요. 최 주사는 노인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그저 지나가던 거린이 횡재를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 단정 지으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노인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도 설마 저런 노인이 금화 주인의 리가 없다며 수군거렸고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져 노인이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최 주사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돌쇠만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겉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그 주머니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대면 믿어주겠나. 노인의 태연한 태도에 최 주사는 잠시 당황하여 멈칫했으나 이내 어디 한번 짓거려 보시지 만약 틀리면 관에 넘겨 곤장 맛을 보여주겠다.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마음으로 노인과 최 주사를 번갈아 보았지만 노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진실함을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어르신 그럼 주머니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머니는 푸른 비단에 십장생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고 끈은 붉은 매듭으로 묶여 있지. 그리고 그 안에는 정확히 금화 백냥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는 반쯤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을 걸세.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돌쇠는 황급히 주머니를 열어 금화를 확인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노인의 말대로 금화 틈바구니에 반쯤 찌그러진 금화 하나가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확합니다. 어르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돌쇠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고 최 주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비웃던 사람들은 일제히 태도를 바꾸어 저 노인이 진짜 주인이었구나.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돌쇠는 두말할 것 없이 주머니를 공손히 받쳐들고 노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제 주인을 찾아 다행입니다. 어르신 여기 받으십시오. 제가 잠시나마 딴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돌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돌쇠가 건네는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호탕한지 산천초목이 다 울리는 듯했습니다. 허허서어시 허허허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정직한 청년이로구만. 견물생심이라 하여 눈앞에 황금이 있으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는 법인데 자네는 그 시험을 훌륭히 이겨냈어. 노인은 돌쇠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왕할머니도 그럼 우리 돌쇠가 어떤 아이인데?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반면 최 주사는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얼굴을 붉힌 채 씩씩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금화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꺼내 돌쇠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노인이 금화 한 잎이라도 떼어줄까 싶어 목을 길게 빼고 구경했지만 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놀랍게도 썩은 나무 토막처럼 생긴 낡고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자네의 정직함에 대한 보답일세. 비록 금은 보화는 아니지만 이 지팡이가 자네를 진짜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이네. 사람들은 기대가 빗나가자 에이 저게 뭐야 겨우 저런 몽둥이 하나 주려고 생색을 낸 거야 라며 실망 섞인 야유를 보냈습니다. 최 주사는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금화백냥을 돌려주고 고작 썩은 지팡이 하나를 얻었구나. 천하의 바보 천치가 따로 없네 그려 돌쇠야 그게 내 복이다 복이야. 최 주사의 조롱 섞인 말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혀를 차며 돌쇠를 동정하거나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소에는 개의치 않고 노인이 주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지팡이는 겉보기엔 초라해 보였지만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돌소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건넨 뒤 돌쇠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일 밤 달이 가장 높게 떴을 때 산 너머 검은 골짜기로 가보게. 그곳에 가면 자네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걸세. 검은 골짜기라는 말에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곳은 험준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호랑이와 늑대가 우글거리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는 금지된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놀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자 노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내 갈 길을 가야겠구만 이라며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쇠가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노인은 대답 없이 손만 휘휘 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자리는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고 오직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며 몸을 떨었고 최 주사는 재수없는 꼴을 봤네 라며 침을 퇴뱉고는 서둘러 하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며 돌쇠를 향해 쯧쯧 불쌍한 놈이라며 혀를 차고 지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돌쇠는 손에 쥐어진 낡은 지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금화와 백냥을 눈앞에서 놓친 것이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지팡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돌소에는 내일 밤 검은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그 위험한 곳에 무엇이 있기에 가라고 한 것일까?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여전히 윗목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쇠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인사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냐 고생했다. 별일 없었느냐? 라고 물으셨고 돌쇠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금화 주머니를 주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이야기, 그리고 그 대가로 낡은 지팡이 하나를 받아온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지만 끝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정말 잘했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했다. 비록 빈손으로 왔지만 내 마음은 천금보다 귀한 것을 얻어온 게다. 어머니의 따뜻한 칭찬에 돌쇠는 울컥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자는 식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비록 반찬은 김치 쪼가리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꿀맛 같은 밥이었습니다. 낡은 지팡이는 방 한구석에 세워져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돌쇠는 내일 검은 골짜기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뒤척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기에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울리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라고 말리는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 누웠는데 그때 방구석에 세워둔 지팡이 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어두컴컴한 방 한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지팡이 끝에서 희미하게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가 붙어 있는 줄 알았지만 빛은 점점 더 강해져서 방 전체를 은은한 푸른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 앞으로 다가갔는데 나무 껍질 틈새로 신비로운 빛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는 듯 했고 손을 대보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기묘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낮에 만난 그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이 지팡이 또한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는 것을, 노인이 말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이 허황된 말이 아님을 직감한 돌쇠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골짜기로 가라는 지시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산신령 혹은 그의 버금가는 존재가 자신에게 내린 시험이자 기회였던 것입니다. 푸른 빛은 마치 돌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듯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도 빛 때문에 잠이 깨셨는지 눈을 개슴츠레 뜨며 돌쇠야, 이게 무슨 빛이냐, 벌써 동이 튼 개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노노장이 주신 지팡이가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지팡이를 바라보셨고 두 모자는 신비로운 푸른 빛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빛은 가난과 서름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찾아온 기적의 서막이었고 내일 밤 돌쇠가 겪게 될 모험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돌쇠를 비웃겠지만 이제 돌쇠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빛을 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검은 골짜기로 가겠노라고. 호랑이가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이 지팡이와 자신의 정직함을 믿고 끝까지 가보겠노라고. 돌쇠의 눈빛은 밤새 빛나는 지팡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바리산의 깊은 밤은 그렇게 신비로운 전설을 품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지팡이의 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낡은 나무 토막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빛이 깨어날 것이며 그 빛이 자신을 미지의 세계로 인도할 것임을. 그는 어머니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최애 주사가 이놈 돌쇠야, 그 썩은 지팡이로 국은 끓여 먹었느냐 라고 빈정거렸지만 돌쇠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 한가운데에 걸리자 온 세상은 은은한 달빛 아래 숨을 죽였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들어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곤히 잠드신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물사발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노인에게 받은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달빛을 받자마자 지팡이 끝에서 다시금 푸르스름한 빛이 피어오르며 어두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에는 그 신비로운 빛을 의지 삼아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춤에는 작은 자루 하나를 챙겨 넣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꿈나라에 가 있을 시각이었지만 돌쇠에게는 인생을 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살인문을 나서 마을 뒤편으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뒤에는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던 최주사와 그의 하인들이었는데 최주사는 돌쇠가 밤중에 몰래 산으로 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뒤를 밟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분명 그 노인이 알려준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게야. 우리는 뒤만 잘 쫓아가서 놈이 보물을 찾으면 그때 확 덮치면 된다. 최 주사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속삭였고 하인들은 겁이 났지만 주인의 불호령이 무서워 마지못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뒤를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본격적인 상일로 접어들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가 향하는 곳은 바리산 중에서도 가장 험하고 깊숙한 검은 골짜기였는데 그곳은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산하기 짝이 없었고 예로부터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에 사냥꾼들조차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손에 쥔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와 푸른 빛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쳐내고 묵묵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팡이에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길이 열리는 듯하여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쇠가 산 중턱을 넘어 검은 골짜기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싸며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쇠에는 당황하지 않고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팡이의 푸른 빛이 강렬하게 타오르며 짙은 안개를 순식간에 걷어내었고 엉켜있던 가시덤불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르르르 옆으로 비켜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를 본 돌쇠는 산신령님께서 저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며 더욱 힘차게 발을 내디뎠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반면 돌쇠와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최 주사 일행은 사정이 전혀 달랐는데 그들에게는 길을 밝혀줄 신비한 지팡이가 없었기에 검은 골짜기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돌쇠가 지나갈 때는 얌전히 비켜나 있던 가시덤불들이 최 주사 일행이 다가가자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며 그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살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라. 이게 무슨 귀신 곡할 노릇이냐. 최 주사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나으리 그냥 돌아갑시다. 이곳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는 보물이 코앞인데 돌아가긴 어딜 가?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돌쇠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는데 이는 삿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노인의 당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지형은 더욱 험해져서 깎아지른 절벽과 미끄러운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돌소에는 평생 나무꾼으로 단련된 솜씨로 날렵하게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에서는 지지대가 되어주었고 어두운 곳에서는 등불이 되어주었으며 때로는 뱀이나 독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골짜기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기이하게 생긴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으로 뒤틀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작은 샘이 있었는데 샘물 위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 앞에 멈춰서자 지팡이에 비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고목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돌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놀랍고도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고목 주변의 땅에는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천종 산삼들이 밭을 이루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평생 10만이들도 한 뿌리 보기 힘들다는 산삼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본 돌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산삼이라니.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이 말한 진짜 보물이었으며 금화백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굵고 엄숙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며 들려왔는데 그것은 며칠 전 만났던 그 노인의 목소리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위엄이 넘치는 산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야 보아라. 이것이 정직한 자에게 내리는 산의 선물이다. 금화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지만 이 약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도 남을 만큼 가져가되 욕심을 부려 뿌리까지 마르게 하지는 말거라. 목소리는 허공에서 들리는 듯했고 동시에 고목의 나무집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장 크고 실한 산삼 몇 뿌리만을 골라 캐기 시작했는데 흙이 다치지 않게 정성을 다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다려드릴 것과 마을의 아픈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 그리고 쌀을 사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양만 자루에 담았고 아직 어린 산삼들은 훗날을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부가 널려 있었지만 돌쇠에는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자신이 땀 흘려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취하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자루가 어느 정도 찾아 지팡이에 빛은 은은하게 잦아들며 이제 돌아갈 시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가시덤불과 씨름하며 뒤늦게 골짜기 근처까지 따라온 최주사는 멀리서 번쩍이는 빛을 보고 흥분하여 달려들었습니다. 저기다, 저기서 빛이 난다. 분명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게야. 최주사는 하인들을 제치고 맨발로 뛰어가다시피 하며 빛이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목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산삼밭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푸른 눈을 빛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산삼밭은 정직한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고 탐욕의 눈이 먼 최 주사에게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무서운 맹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우악 호 호랑기다 사람 살려. 최 주사는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졌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자 숲 전체가 떠나갈 듯 울렸고 나무들이 흔들리며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친 뒤였고 최 주사 역시 네 발로 기어서 덤불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시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욕심의 대가는 혹독한 공포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도망친 뒤 돌소에는 산삼이 담긴 자루를 소중하게 챙겨매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고목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자 호랑이의 형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다시 평온한 숲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는데 지팡이가 비추는 빛을 따라가니 험한 바위도 미끄러운 진흙길도 평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새벽달기 멀리서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돌소에는 무사히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습니다. 돌쇠의 집 굴뚝에서는 어제 남은 불씨가 되살아나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피워놓은 사랑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자루를 고쳐매며 집을 향해 뛰다시피 걸었고 그의 얼굴에는 밤새 겪은 고초의 흔적보다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지팡이의 푸른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나무 지팡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팡이를 마루 한편에 정중히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산삼 한 뿌리를 정성스럽게 씻어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약탕기에서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퍼져나오자 집 안가득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돌쇠야 어디 다녀왔느냐, 웬 좋은 냄새가 이리 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어머니 산신령님께서 어머니 드시라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시각 최 주사의 집에서는 앓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가시에 찔린 초의 주사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다시는 그 산에 가나봐라 귀신 곡할 노릇이야 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최 주산의 집이 발칵 뒤집힌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돌쇠와 산신령뿐이었습니다. 정직함은 생명을 얻고 탐욕은 상처만 남긴 그 밤의 일은 바리산의 전설이 되어 바람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정성껏 달인 산삼물을 어머니께 올리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드셨습니다. 약물을 한 모금 넘기실 때마다 창백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끊이지 않던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과 그 낯선 노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돌쇠의 집에는 가난과 병마 대신 따뜻한 햇살과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지켜낸 정직한 마음이 불러온 참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돌쇠가 가져온 것은 단지 어머니의 약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산삼들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었고 최 주사와의 관계 또한 정리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돌쇠는 이 큰 복을 어떻게 나누며 마을을 평화롭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욕심쟁이 최 주사는 객과천선할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자 돌쇠는 활짝 열린 방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산삼을 달인 물을 드신 지 사흘이 지나자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방 밖을 출입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숭아 꽃물 같은 붉은 혈색이 돌았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는 힘이 생겨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고 마당에 넙죽 엎드려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이게 다 내 지극한 효성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돌쇠네 집으로 몰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돌쇠가 산신령을 만나 산삼을 얻었다더라 라는 소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건강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암 그렇고 말고 하늘이 무심치 않아 효자에게 복을 내리신 개야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정직함과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저마다 감탄하며 그동안 돌쇠를 무시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돌쇠는 남은 산삼 몇 뿌리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읍내장터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땔감을 팔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약재를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대신 약재상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적당하고 정직한 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귀한 천종 산삼이었기에 그 값은 돌쇠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쌀과 고기를 넉넉히 사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두툼한 모카솜 이불과 고운 비단 옷감을 장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소달구지에 짐을 가득 싣고 오는 돌쇠의 모습은 개선장군보다 더 당당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갑자기 생긴 큰 재물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고칠 때도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는 대신 비바람이 새지 않도록 지붕을 튼튼하게 엮고 어머니가 다니시기 편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정도로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에 척박한 자갈밭을 사들여 옥토로 일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돌쇠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됩니다.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 밭을 땅 없는 이웃들에게 싼값에 소작을 주어 그들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호랑이에게 혼쭐이 나고 도망친 최주사는 그날 이후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몸에 난 상처도 상처였지만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보기 부끄러운 마음에 화병이 도져 밥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가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그의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지만 최 주사의 병세가 깊어지자 내심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최 주사는 방 안에 갇혀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최 주사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돌쇠였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네가 여긴 웬일이냐며 막아섰지만 돌쇠는 손에 든 작은 약첩을 들어 보이며 주사 어르신 병환이 깊으시다 하여 약을 좀 지어왔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초의 주사는 처음에는 저놈이 나를 비웃으러 온 게 분명하다며 노발대발했지만 돌쇠가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린다는 말에 결국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최 주사의 방에 들어선 돌쇠는 헬쑥해진 최의 주사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가져온 산삼 잔뿌리와 귀한 약재를 달인 물을 최 주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산에서의 일은 모두 잊으시고 이 약을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마을 어르신이 편찮으시니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최 주사는 돌쇠의 진심 어린 눈빛과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같으면 원수 갚을 기회라며 좋아했을 텐데 돌쇠에는 오히려 생명의 은인처럼 약을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최 주사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약물에 섞였습니다. 돌쇠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최 주사는 쉰 목소리로 참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주사는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병이 낫자마자 그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동안 억지로 빼앗았던 땅 문서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며 놀라워했지만 최 주사는 돌쇠를 보며 내가 헛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돌쇠와 최 주사는 나이를 뛰어넘은 친구가 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했고 두 사람의 화해로 인해 마을에는 더 이상 다툼이나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웃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산 아래 작은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후한 효자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돌쇠가 노인에게 받아놨던 그 낡은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쇠는 더 이상 지팡이에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와 상의 끝에 지팡이를 앞마당 양지 바른 곳에 심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땅에 꽂힌 마른 지팡이에서는 며칠 뒤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더니 해가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집을 덮을 만큼 거대한 느티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밤이 되면 잎사귀에서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어 마을의 어둠을 밝혀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소원나무라 부르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쇠도 어느덧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쇠의 지극한 봉양 덕분에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시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잠자듯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쇠는 슬퍼했지만 어머니가 고통 없이 가신 것에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돌쇠는 왕할머니의 뒤를 이어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되었고 여름밤이면 마당의 느티나무 평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목이 마르지만 정직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나누어 줄수록 넘쳐나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돌소의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돌쇠가 만났던 산신령과 호랑이 그리고 신비한 지팡이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었던 그 신비한 밤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풍파 대신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바리산의 넉넉한 품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고요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밤바람에 사각거리며 춤을 추고 그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돌쇠의 집 마루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돌쇠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방문을 열고 바리산 쪽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며 정직한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마을에는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도 정직하게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산신령님이 보내신 기분 좋은 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돌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예시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 근심 걱정 내려놓고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산의 푸른 달빛이 여러분의 꿈길을 환하게 비춰줄 테니까요.